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계획 수립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 대출금의 이자를 감면해주고 전 국민에게 물가 지원금을 현금으로 주자는 것인데요. 고금리 허덕이는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지만 재정이 감당할지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이재명 대표의 긴급 민생계획 관련 내용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의 실효성까지 금요경제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의 고정 패널 소개합니다. 김현아 전 의원 오셨습니다. 김 의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부터 저희 금요경제토론의 고정 패널로 김정우 의원께서 합류를 하셨습니다. 김정우 의원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경기도 군포에서 20대 국회의원을 하시고 조달청장까지 지냈습니다. 금요경제토론 더욱 활기가 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정치적 이슈도 있었지만 경제적 내용도 꽤 있었습니다. 다만 관심을 크게 받지는 못했죠. 30조 원 규모의 민생 프로젝트. 김 의원님, 오늘 처음 나오시는데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30조 민생 계획 프로젝트, 우선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제 취약계층,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이 많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경제 위기 상황을 거치다 보면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경험을 우리가 IMF 체제에서 했고요. 그러한 것을 선제적으로 막자, 선제적 조치를 하자, 이런 전제하에 긴급 민생 프로젝트 30조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의 그 임대차 보증금 대출 이자를 낮춰준다든지,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신용을 빌리기가 어렵었거든요. 그거를 제도권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또한 가계부채가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특히 그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계부채 3대 대책을 제시했고요. 또한 물가가 이제 계속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핀셋 물가 지원금 같은 것을 또 추진하자 제안을 했고요. 또한 부동산 혼란과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30조 원 규모의 이제 추격까지 제안한 상태입니다. 네, 자 30조 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해서 이자를 깎아주고 제도권으로 좀 싼 이자를 받을수록 도와주고 전세 보증 이자 지원하고. 자, 이 30조 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김현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뭐 금액은 추계하기 나름이니까 일단 좀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대책이라든가 또 신용대출이라든가 가계대출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정부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그 부분은 결을 달리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특징적인 게 좀 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핀셋 물가지원금이라고 하는 좀 독특한 정책명을 좀 가져와서 제시를 하셨는데 결국 소득별 차등 없이 지급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재명표 기본소득, 뭐 재난지원금을 연상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오셨어요. 또 소득별로 나누어 주자는 겁니까? 월 소비 지출을 파악해서 근데 이제 결국 다 도와주자는 거지 않습니까?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자는 얘기는 전 국민에게. 그렇죠. 저는 뭐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하시고 경기도지사 하셨을 때는 저금리 또 시중에 돈도 많고 국가부채도 그렇게 뭐 위기 상황은 아니어서 해볼 수 있는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덕에 국가부채 늘어나고 또 지금 고금리고 경제에도 여러 가지 물가도 오르는 등 상황이 안 좋은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해서 내놓은 것일까? 아니면 정치인 이재명이 본인의 기본소득을 연장해서 새로운 정치 브랜드로 내놓으시는 정치적 행위인지 좀 구분이 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 쓰는 거 찾아내는 데는 탁월하시다. 근데 지금은 돈 쓰는 데는 누구든지 어디다 써야 되는지는 아는데 돈만 있으면 저도 잘 쓸 텐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없어서 안타까웠다. 대신 뭐 진영 관계없이 능력 검증된 경제팀 꾸려야 된다. 뭐 이 부분에 대한 지적, 또
국회, 정부, 기업, 노동계 등과 함께 아울러서 네. 비상경제회의를 구성하자. 뭐 네. 이것도 저는 나름대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국회와 또 정부, 국회 안에서도 여야 간에 협업보다는 갈등과 반등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 이거 이 정도는 저는 뭐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예. 지금의 진정성이라기보다는 약간 정치적 메시지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그 비상경제 회의라든가 또 그 진영을 벗어난 경제팀을 꾸리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죠. 그렇죠. 예, 근데 과연 야당 입장에서 지금 경제 살리는 게 목표일까? 여당의 정책 실정을 비난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적으로 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어쨌든 굉장히 제안은 훌륭합니다만 네. 이게 실제로 지금 국회 안에서도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행정부까지 포괄하는 또 노동계까지 포괄하는 이런 위원회 구성이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네,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30조 민생 프로젝트 하나와 어제 이재명 대표 얘기한 게 또 하나가 두 개가 더 있었죠. 내각의 대폭 쇄신. 여기에서 좀 능력 있는 뭐 이런 팀을 꾸리자. 또 하나가 비상경제회의를 구성하자. 이 두 부분 경제부처를 새롭게 꾸리자와 비상경제회의 구성은 뭐 한번 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제 긍정적인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 핀셋 물가 지원을 포함한 이 30조 원에 대해서는 과연 재원 부분 이런 게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이게 본인의 어떤 기본소득을 내세우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적인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김종우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이제 핀셋 물가지원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용어에 핀셋이라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위 소득 80% 그러니까 1,700만 가구에 대해서 네. 15만에서 40만 원 정도씩 지원하는 거니까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다. 우선 그게 우선 그 비판의 전제가 좀 달랐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전 국민한테 물가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냥 전 국민 물가지원금 그렇죠. 아, 이게 전체 국민의 80%를 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계층에 대해서 핀셋으로 물가를 지원하겠다. 그런 의미니까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뭐 기본소득까지 이게 언급하신 것은 좀 너무 비약된 거다. 네. 논리의 비약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이제는 기본소득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브랜드이긴 한데 그게 이제 저는 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진화되고 네, 있다?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예전에 뭐죠? 네. 우리가 무상급식이라든지 그거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지금 전 지자체에서 전 학교에 대부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동 수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동 입장에서 보면 아동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거의 다 기본소득 차원에서 거의 무상으로 이렇게 다 지급이 되고 있는데 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소득별 차등을 준다든지 연금소득이 있으면 적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지금 노인도 우리가 지금 노인의 그 노인 빈곤율이 세계 OECD 중에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런 것을 기본소득과 관련되는 정책을 계속 디벨롭시키고 나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2050년까지 예. 그런 것을 좀 마련하겠다 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재원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그게 문제인데. 30조 원 재원 말씀드리면 저는 우선 재정 운영 기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정부와 여당에서는 뭐 긴축 재정 내지는 이제 건전 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일견 타당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로는 긴축 재정이고 건전 재정을 이야기하는데 예. 정부에서 여당에서 제시하는 숫자를 보면은 이게 긴축이나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확장 재정이에요? 자, 그러면 긴축 재정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저희가? 네. 세금을 더 많이 걸어들이거나, 그죠? 수입을 많이 하거나, 많이 세금을 걷거나, 많이 거두거나. 아니면 지출을 줄이거나. 그렇죠. 그게 긴축 재정이고 건전 재정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세금 측면에서 먼저 보면 예. 세금 깎여주겠다고 그러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하려면 세금을 깎여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출은 세금 깎아주는 것보다 더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먼저 수입 측면을 보면 예. 지금 국세 수입 세금 꺾어주는 거 2023년에 400조 원을 걷겠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추경 포함해서 몇 조가 오르면 396조 원가 왔어요. 예. 이거 4조 원을 더 걷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말이 안 되죠. 긴축재가 안 되죠. 또한 총 지출 측면에서 보면 23년에 올해 예산으로 예. 638조 원을 책정했어요. 그렇죠. 세출 예산. 네. 예. 그런데 작년에 본 예산 때는 607조 원을 책정을 했어요. 작년 본 예산 대비해서 무려 31조 원이나 증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건전재정, 긴축재정을 이야기하면서 숫자로는 그렇게 하고 있어. 이건 좀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네. 또한 재원 마련과 관련돼서 저는 그건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의지의 문제. 의지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고 대통령의 리더십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정부로서는 특히 기획재정부로서는 저도 기획재정부 네. 있어봤지만 추경 안 하고 싶고요. 예. 재정을 어떻게든 탄탄히 만들고 싶은 게 기재부, 예산실, 특히 세제실의 입장이에요. 근데 그것을 뚫고 국가 재정을 아버지의 입장에서 가정의 이 생계를 책임지듯이 예. 그것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를 나가야 되는 게 국가 리더십,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이거든요. 예. 정부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면 김태호 의원이 국민의힘의 김태호 의원이 예. 저도 이걸 읽어드려야 되겠거든요. 뭐요? 경제 상황과 재정 상태를 봐가면서 필요할 경우 늦지 않게 추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의원이죠? 예. 그 삼선 의원이신 저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분께서 당내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경제 상황하고 재정 상태 이제 두 가지를 정확히 언급하신 겁니다. 근데 경제 상황을 보면 저희가 이건 꼭 안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반기의 경제 상황, 특히 올해 경제 상황 중에 상반기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월드뱅크도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했듯이 작년에는 3% 성장률 전망했다가 올 초에는 1.7% 반토막이 날 거라고 전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재정부에서도 올해 성장률 1.7%라고 최저 성장률을 지금 예측해놨고, 그래서 이게 잘 풀려서 경제 상황이 좋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도 마음이 아파요. 예. 그러면 그때는 정부가 재정이 나서야 돼요. 근데 그러한 상황인데 예. 지금 재정의 지출 측면에서 그 정부의 의도를 보면 상반기에 총 예산의 75% 이상을 지출하도록 돼 있어요. 상반기에요? 예. 그러면 하반기에는 총 예산의 25%만 6개월 동안 지출해야 된다 이게. 네. 그러면 그 경제 성장률 목표를 1.7%를 달성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먼저 상황이 악화되면 그 추경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저는 도리어 있는데. 그렇게 보고요. 예, 또 하나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잠깐만요. 좀 제가 세출 측면을 말씀드렸고 네. 이제 세입 측면에서 보면 작년에 법인세법에 대해서 이제 여야 간에 쟁점이 많이 있어서 그렇죠. 당초에는 최고 세율을 25%에서 정부에서 22%로 3% 깎을 거를 제안을 해서 법안을 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세입 예산을 또 짰어요. 예. 그런데 정부에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전체 구간별로 1%씩 내리는 거로 합의를 봤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통과가 된 거죠.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국회가 발목 잡아서 세금을 조금밖에 못 깎아줬다 그랬습니다. 예, 추가로 좀 더 했으면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어요. 예. 근데 그러면 세금이 그렇게 변하면 내년도 예산안에 세입 예산 부분도 변해야 돼요. 근데 그 세입 예산 부분을 변한 거를 기재부가 반영을 안 시켰어요. 민주당에서 요구해서 그 내용을 가져오려니까 이 친구들이 저도 그랬지만 그거 주지도 않고 뭐 얼마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세금이 당초 정부안보다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세금 깎아주는 게 적으니까. 그 부분이 반영 안 되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하냐 봤더니 세출 쪽에 반영이 안 됐다. 아니 세입 쪽에서 반영을 해야죠. 세입 쪽에서 그렇죠. 세율을 인하가 계획이 바뀌었으니까.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을 세입 쪽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반영을 안 한 거예요. 당초 생각보다 세입이 늘어난 거죠. 그 부분을 반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기재부는 이제 추계를 해봐야 얼마 안 된다 그러면서 잘로 안 줬는데 최근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제 추계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 수정 사항을 반영해서 추계를 했더니
당초에 세수 효과가 정부의 세법 개정안 냈을 때에 비해서 5년간 누적해서 6조 2천억 원의 증가가 된다. 6조 2천억? 예, 5년간에? 그러니까 연평균 따져보니까 한 네. 1조 5천억 원 정도가 증가가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올해 세입 예산이 잘못된 거니까 이건 결국은 세입 경쟁을 나중에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야 돼요. 근데 안 했다. 네. 자료를 안 줬다. 그리고 국세 수입과 관련돼서도 그냥 당초에 정부는 400조 원을 예상을 했는데 예. 세율 변경했다는 세율 변화를 반영 안 하고 그냥 400조를 그대로 우리 김 의원님, 네. 우리 김종훈께서 많은 주장을 하셔가지고 네. 하나하나 좀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근데 의원님, 저희가 작년 1월에 1년 뒤에 지금 경제 상황을 이렇게까지 금리가 폭등하고 네. 물가가 폭등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네. 작년 1월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소폭 상승하는 상태를 예상을 했었는데 1년 뒤에 어떻게 됐나요? 예. 저는 지금도 우리가 6개월 뒤, 1년 뒤를 예측할 수 없고 예. 그냥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대응할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법인세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저희가 정부안이 25%에서 23%로 내리는 안은 22%. 최고 네. 세율의 3%포인트였죠. 그렇죠. 근데 그걸 구간별로 나눕니다. 그러면 저는 총액에 깎아주는 내용에는 큰 변동이 없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그 혜택을 보는 계층은 달라질 수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건 기획재정부 얘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숫자가 굉장히 달라진 것 같지만 총액에선 변동이 없고 그 법인세 인하의 혜택을 받는 그 기업군들이 예. 대개 우량한 초기업에서 약간 중견기업까지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저는 뭐 그거는 문제가 별로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하나 지금 뭐 긴축재정에서 모순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물가가 뭐 작년과 지금 1년 동안 한 7%, 8% 이상씩 오르고 있고 예. 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경상금액으로 하죠. 그렇죠. 예, 그럼 네. 옛날에 100원으로 8개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0원으로 5개밖에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물량을 똑같이 만들면 금액은 단순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를 줄인다고 해도 양적인 측면에서 보느냐 그걸 금액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긴축재정이냐 긴축재정이 아니냐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이것은 그냥 말장난에 그친다고 보고 있고 다만 분명한 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불필요한데 돈을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체크하겠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한테 무분별하게 나눠줬던 예산도 회계감사를 통해서 적정하게 조치를 하고 또 공기업들 아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방만한 경영, 네. 인센티브 잔치 이런 것들 없애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뭐 저는 지금 정부의 기조 자체가 틀렸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지금 어렵죠. 예. 이렇게 어려울 때 돈을 사실 쓸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사실 우리가 거꾸로 갔습니다. 돈이 많을 때 펑펑 쓰고 정말 돈을 써야 될 때는 지금 곳간이 비어 있는 상태라서 정부로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기대하는 건 상반기 안에 미국의 금리 상승이 멈추고 그러면 우리도 하반기쯤에는 오늘 하는 총재에서 얘기하셨지만 예. 연내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신호를 줌으로써 좀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당초 예상한 것보다 세입이 좀 늘어나고 경기 순환, 특히 돈이 순환되는 면에 있어서 조금 효과가 있게 된다면 네. 당초 저희가 생각한 것들에 대충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서 뭐, 그런데 예, 뭐 어려운 상황 누구나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새해가 시작된 지 지금 보름밖에 안 됐잖아요. 새해 예산이 풀리기 시작한 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사실 이 30조 프로젝트를 현실화시키려면 정부와 상의해서 추경 예산 편성이 돼야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새살림 풀기 시작한 지 보름도 안 됐는데 추경하자. 조금 성급한 게 아닌가. 그리고 재원은 의지의 문제라고 김정은 의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 돈으로 지금 이자 다 깎아주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건 좀 이게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자를 어떻게 다 깎아주죠? 자, 우선 이제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물으시면 이렇게 좀 반문하고 싶어요. 예. 왜 서민과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포퓰리즘이고 초대기업, 대기업 그다음에 슈퍼리치에 대해서 세금 깎아주고 금융 지원해 주는 건 포퓰리즘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예. 저는 정책은
비유하자면 환자의 약을 처방하는 거다. 어떠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이 약 처방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약 처방은 환자한테 직접 줘야지 앓고 있는 환자의 부모한테 주거나 그래서 그걸 낙수 효과를 발해서 노동자한테 가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게 도리어 포퓰리즘이고 그것이 특혜를 주는 것이지 예. 정책을 정확히 혜택을 볼 사람, 필요한 사람, 아픈 사람한테 정확하게 주는 것이 그래서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네. 말씀 드리고요. 예. 또한 이게 지금 연초이기 때문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르다는 것도 일면 동감합니다만 그만큼 지금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하다. 경제 상황을 언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대안을 제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화의 장으로 정부가 이런 걸 좀 논의해달라. 이런 우리 야당 입장에서 이런 걸 제시하니 특히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러한 방안도 있으니 이런 거에서 같이 정책적으로 좀 논의를 한번 해보자. 얘기를 해보자 서로.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또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나 정부도 그와 같은 걸 좀 대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서민금융,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에서 돈을 못 빌리거든요.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좋은 제안을 한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우체국 금융에서 대출을 하도록 하자. 우체국 금융에서 대출하자는 그런. 우체국에서는 지금 대출이 안 됩니다. 네. 그건 법에 우체국 예금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 금지가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대통령이 후보 시에 그걸 공약으로 제시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그 부분을 지금 당대표는 제시는 못했지만 사실 2016년에 제가 이제 당의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에 있으면서 문재인 대표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체국에서 서민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제시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2015년에 법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당시 우리 민주당이 야당이라 우체국 대출은 왜 성사가 안 된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대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이제 법이 지금 돼서 법 개정을 하려고 법을 못 제출했는데 고쳤구나. 우리 야당이 그걸 또 내고 하던 거니까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도리어 여당에서 정부에서 대통령 후보 시에 이런 것도 내고 예. 했으니 그러면 서민 금융을 위해서 핀셋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걸 좀 풀어주자 하고 좀 이렇게 건설적인 대안을 좀 제시했으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좋겠어요. 이번 어떤 긴급 민생 프로젝트가 여야의 대화의 그렇죠. 어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화의 이제 출발점, 대화를 위한 뭔가 이게 메뉴 반찬이 되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런 반찬들이 과연 이런 게 적정한지 또 과도하게 지원만 하는 건 아닌지 아까 기본소득 관련된 얘기인데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기본소득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기초연금 주는데 그걸 기초 노인들에 대한 기본소득으로 바꾸자고 제안하신 거죠 이재명 대표가. 그렇죠. 전체 노인 기초연금 대상자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자는 거죠. 전체 노인을 주자는 네.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국회 역할이 뭡니까? 국회는 예산을 심사할 수는 있지만 사실 예산의 편성권은 청정부한테 있죠.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여당이 아닙니다. 저는 야당의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국정 현안에 대한 협조는 뭐냐면 지금 산적해 있는 국회에서의 민생 관련 현안 입법들을 빨리빨리 통과시켜 주는 거죠. 예. 그게 먼저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뭐 작년에 지금 임시회의 연 것도 여러 가지 지금 시급한 현안 법률들이 연내에 일몰제가 처리되지 않고 해서 긴급하게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전운임제도 지금 네, 붕 뭐 떠 그거 있습니다. 사건 지금 다 산적해 있죠.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기본소득에 대한 확대 이게 과연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이게 무슨 지금 대선 전야도 아니고 네. 좀 저는 시의적절하지 않았다고 봤고요. 네. 또 하나 저는 어제 내용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네. 병 주고 약 주고입니다. 병 주고 약 주고. 지금의 이런 서민의 양극화 문제 누가 초래했죠? 급격하게 최저임금 올려서 일자리 없애고 물가 오르고 집값 급등해서 이자로 대출받지 않으면 집 사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네. 또 지금 빌라왕 전세 문제도 아파트는 임대사업 못하게 하고 빌라로만 임대사업 하게 하면서 등록 임대사업 대상이 그렇죠. 그런데
빌라에 대해서 허그가 예. 적정 가치 산정을 지금 도외시한 채 업자들한테 속아서 현재의 가치보다 더 많은 전세 보증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갖고 도망쳐서 지금 전세 사기를 갖고 깡통 전세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잘못이 좀 큰 거예요? 아,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아주 커요? 그럼요. 그래요? 이걸 국회에서 집권 여당 의원들이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를 고민했어야 되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 빌라의 적정 가치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게 보지 않고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 결국 뭐냐? 예. 다 자기네들 정권을 5년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약 준다고요? 병 주고 약 주고 있다는 평가인데 뭐 일부에서는 지금 김정우 의원님 예. 이재명 대표의 이 관련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뭐 이런 방탄용 뭐 정책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을 이야기하면 정책으로 답을 해야죠.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정치로 정치로 답을. 공격하면 그거는 그런 정치 문화는 진짜 국민한테 문화다. 창피한 거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아마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네. 답정너가 아니라 답은 정해졌으니까 네가 따라라가 아니라 답정국인 것 같아요. 답은 이미 정부가 정해놨으니까 국회는 통과를 안 시켜라. 통과시켜라. 예. 국회가 지금 예. 할 일을 좀 안 하고 있다는 우리 김 의원님 지적과 관련된 건데. 예. 그러니까 답은 정부가 정해놨으니까 국회는 네 통과 안 시켜서 뭐하니. 대통령의 인식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율 25% 22% 깎아다니까 왜 그거밖에 안 깎아 1%만 안 깎아줬어. 그래서 민주당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근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니 잠시만요. 정부가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정부가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다수석이잖아요. 그럼 아니, 정부안대로 통과 안 시켜줄 텐데 네. 만약에 그러니까 윤석열 협조를 정부가 구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협조를 구하지 않아서 안 해주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협조를 구하지 않는데도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지금 통과를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저도 이제 정부에도 한 20년 있었고요. 국회에도 이제 4년 있어봤는데 정부에 제가 96년에 이제 사무관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부에서 만들면 예. 다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정부 입법안이 대체로 정부 입법안이 되면 대체로. 정부에서 예산을 짜면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와서 설명이 안 되면 이걸 갖고 각 부처에서 정부에 이제 국회에 가서 뭐라고 로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기재부 예산실에 무지 혼나요. 예. 그게 다음 연도 예산에서 이번 연도 예산에 들어가면 다음 연도 예산에서 깎아주고요. 그 예산은 또 집행을 협의하도록 기획예산하고 협의하도록 그런 식으로 아예 잡아놔요. 그만큼 정부가 힘이 셌어요. 근데 이제는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통법부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국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국회를 인정해 줘야 돼요. 더구나 국회에 과반, 그것도 169석을 갖고 있는 네. 엄연한 국민의 대변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정부와 여당, 대통령이 인정을 안 해주고 야, 세금 무조건 25에서 20로 깎어, 21로 깎어. 그거 안 되었으니까 니네 때문에 안 된 거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예. 정부 여당에서 야, 국회에 민주당이 160석을 갖고 있는데 저쪽의 포지션은 저는 뭐 오른쪽 왼쪽 그걸 예. 동의하지 않지만 왼쪽으로 많이 가 있다면 예. 가 있다고 보여지니 정부에서 그러면 오른쪽으로 본래 10보를 가려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당초에 그럼 주장을 할 때 10보가 아닌 100보, 200보를 주장을 하면서 그의 최종 합의점을 도출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한 전략을 갖고 정부 정책을 내놓고 추진해야 되는데 네, 국회의 위상, 국민의 네, 그게 대표 없었어요. 국회의 위상과 권위가 엄연히 있으니까 네, 그럼요. 그걸 이해해달라. 뭐 지금 그건 다, 대한민국 네, 권력 다, 중에서 네. 의회 국회 권력이 짱입니다. 그렇죠. 의원님. 네. 지금 국회를 누가 이겨먹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 이제- 협조를 구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두 분 그 네.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제안도 하고 하는데 제가 좀 당부를 드리자면 네. 민주당도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것도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 부동산 그거 관련 하셔야죠. 세금 관련해서요. 네. 그런데 본인이 떡 떨어지고 나서 야당 대표가 되시더니 입을 싹 씻고 딴소리를 하십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법안이나 세법 예. 개정안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선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김 의원님 오늘 저희 금요경제토론 첫 출연해 주셔서 아주 활기 있는 토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30조 민생계획 프로젝트에 대한 어쩌면 여야의 찬반 토론이었네요. 지금까지 김현아 전 의원 그리고 김정우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